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1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KBS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우리의 한국은행과 같이 고용과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등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지역 총재들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어치의 주식과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미국의 한 방송사가 폭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에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급등하기도 하고 또 급락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의 이 제로 금리와 또 양적 완화 이 정책 덕분에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은 급등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연방준비제도 고위직들은 이 주식과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시키는 이런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이 사실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윤리 규정도 없는 이 미국을 이거 자본주의의 상징국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1년 만에 지금 연임을 포기하고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달 말에 치러질 차기 총리 선출에서 누가 총리가 될지 또 한일 경제에는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오늘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동안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추석은 추석이라고 할 것도 저희는 아직 친족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경제쇼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중이니까요. 오늘 막바지 귀경 촬영으로 교통 상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계신 곳에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좀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좀 보내주세요. 자, 박 교수님. 일본 스가 총리가 이제 취임한 지 1년 만에 연임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남긴 자녀 임기만 지금 1년 채우고서는 포기했잖아요. 네. 연임할 법도 한데 네. 1년만 하고 그만두건다고 이 이유가 뭔가요? 일본은 내각 책임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중의원 선거라든가 참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예. 또 집권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선거에 되게 민감한데 지금 중의원 선거가 10월에 있어요. 10월 말 이후에 중의원 선거가 있는데 선거 전이 되면은 선거 전에 총재 선거가 있으면은 굉장히 총재 선거에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총재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원의 당락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아베 스가를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데 아베 스가가 굉장히 인기가 하락한 거예요. 아베와 스가 총리가. 네네네. 그래서 스가 총리의 내각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스가 총리의 개인적인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요코하마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스가 총리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간 거예요. 이제 시장 후보로 자민당 후보로. 그래가지고 스가 총리가 전적으로 밀어졌는데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일본 야당이 굉장히 약하지만 입헌 민주당이 그래도 야당 중에서는 제일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데 입헌 민주당의 후보가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불안한 거예요. 스가가 저렇게 밀어줬는데 스가의 측근 중에 측근이 나갔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떨어졌다. 예. 우리도 그러면은 이 스가가 그 총재로 있다는 것은 수상으로 있다는 것은 불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바꿨으면 하는 예.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스가에게 압력이 됐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중요한 선거가 없거나 할 때는 그 여론과 별로 상관없이 총재가 막 선출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이즈미 막 야스쿠니 참배하다고 유명했잖아요. 예. 고이즈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일본 가서 몇 년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재밌는 선거를 봤는데 예.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내에서는 거의 아무도 총재가 될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대중적인 인기를 엄청 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이 사람이 총재가 하는 게 나의 그 당선에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부상하더니 총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했던 사람이 총재가 된 것처럼 이번에 스가는 별일 없으면은 또 예. 연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어렵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그 출마는 최소한 이제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당내 역학에서 저렇게 좌초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본 그 총리를 네. 어떻게 뽑는지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좀 헷갈리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들이 다 직접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일본은 그럼 총리를 어떻게 뽑는 겁니까? 일본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일본은 그 총리가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것이니까. 집권당의 총재. 네. 그게 법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제 중의원하고 참의원에서 선거를 해서 총리를 뽑고 예. 만약에 중의원 참의원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면은 결국에 이제 중의원에서 결정한 거로 되는데. 예. 근데 집권 다수당이 자기네 총재가를 당연히 그 후보로 내고 또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냥 결과론으로서는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수당의 총재 선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베 같은 경우에도 아베가 수상에 취임한 것은 2012년 12월 말인데 예. 그 일본 경제가 막 엔화가 움직이고 막 아베노믹스 이제 시작된다 하고 엔화가 갑자기 막 절하되고 한 것은 2012년 9월이었거든요. 3개월 예. 빠르게. 그때 왜냐하면 아베가 총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베가 총재가 예. 됐는데 이제 아베가 총재가 됐고 다음번 중요한 선거에서 당연히 그 당시 민주당이 인기가 없으니까 자민당이 다수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총재가 당연히 저절로 이제 수상이 된다는 네. 것 때문에 수상이 되기도 전에 벌써 이제 수상 같은 지위를 누렸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그 수상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누가 결정되냐. 그런데 바로 이 총재 선거가 민심하고 굉장히 괴리된 선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생각하는 것이 예. 민심하고 안 그 맞는구나. 수상이 결정되면 다르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중의원하고 참의원의 의원 자민당의 의원 수가 382명이거든요. 382명. 그러면은 그 의원 한 명 한 명이 총재를 그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382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민당의 당원이 110만 명 되거든요. 예. 이 11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표를 행사하는데 이 110만 명의 표에서 그 비율, 지지율에 따라서 382표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만 명에서 절반인 55만 명이 나에게 투표했다. 그러면 나는 382 중에 절반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의원의 382표하고 당원의 382표를 합쳐가지고 1차 투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여론 같은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네. 거예요. 네. 네. 당원하고 이제 의원. 그런데 당원 같은 경우에는 110만 명이 되니까 여론하고 또 어느 정도 그 연관이 되겠죠. 예. 그런데 2차 투표 만약에 1차에서 50% 과반이 안 나와서 2차 투표로 가면은 2차 투표에서는 그 의원의 수는 382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예. 당원의 표는 382표에서 47표로 줄어드는 줄어드는구나. 거예요. 예. 그러니까 382표인 의원의 표가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전 스가 때도 이시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전향적인 사람인데 예. 이시바가 여론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베가 지지한 스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결선 투표에 가면은 누가 될지 의원들의 파벌 관계에 따라서 역학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럼 어쨌든 새로 총재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네. 뽑는다고 하는데 네, 주요 네. 쟁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가장 큰 토론회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방송국에 초청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코로나 방역 대책, 그렇겠죠. 코로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재정 지금 일본 빚이 너무 많은데 이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거하고 또 재정 지출을 하는 거가 상충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 세계적인 그 경제 환경의 변화, 기후 협약이라든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리스크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니까 이 순서. 거의 모든 토론에서 이 순서대로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 좀 읽어보니까 그 원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당신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지금 이번에 쟁점 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건 원전도 후보들 비교할 때 지금 이제 4명의 후보가 있는데 4명의 후보 비교할 때 원전도 하나 넣거든요. 한 꼭지. 중요한 꼭지로 넣어가지고 이 원전은 지금 자민당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후보가 원전 사용해야 된다. 우리 그 입장이고 아베 정부의 또 입장이 그랬거든요. 원전.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고노라는 후보, 고노 그 후보는 원래는 원전 그 철폐주의자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이즈미 그 수상이라고 예전 수상. 그 고이즈미 수상도 수상에서 물러났지만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노 씨도 그쪽인데 근데 지금 국민 여론하고 그 의원들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총재는 여론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 의원들 382명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382명의 의원 중에서 원전을 제로로 해야 된다는 파는 지금 소수이기 때문에 고노 씨도 총재 나가기 전까지는 원전을 제로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원전이 전부 33개가 있었는데 지금 9개만 지금 다시 재가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일본 의회에서는 자민당 내 의원들은 다시 원전을 이제 재가동하는 거에 아무래도 좀 이 방점이 꽂혀 있다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전 다시 재가동하는 거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습니까? 반대하는 쪽이 더 많습니까? 저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또 한국에서조차 아니면 전 세계에서 독일이든 어디든 전 세계에서 원전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얘기가 많이 다르고요. 그런데 일본은 거기 플러스 이 지진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야기에서 대규모 지진이 있었을 때 후쿠시마 원전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여론은 원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더 많죠. 많은데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아베 수상 당시에 그 7년 동안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우리 원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일본이 대단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해외에 수출한다. 한국하고 그 논란이라든가 논의되는 그 내용은 비슷해요. 원전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의 기술을 살려야 된다. 또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왜 섞이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낫다. 일본에서도 그쪽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일반 여론은 그래도 원전은 공포스럽다 하는 것이 많지만은 이 자민당 국회의원 쪽으로 가면은 원전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재밌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총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뽑힐 수 있는 게 바로 일본 의원 내각제 특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론조사에서 총리 선호도로 어쨌든 1위를 달리는 인물이 아까 말씀하신 고노다로 지금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라고 해요. 이 고노다로 저희가 많이
화면에서 많이 봤어요. 네네. 네. 망언도 가끔 하고. 예.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 그 굉장히 유명한 일본은 참 재밌는 게 예. 한국은 정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어요. 만약에 예.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는다 이러면 한국에서는 반발도 되게 많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정말 이 정치 세계를 보면은 예. 그 정치가 한 명이 사방팔방으로 막 얽혀 있어요. 예. 그 고노도 이제 그런 식인데 고노도 할아버지가 그 부총리 예. 지냈고요. 또 아버지는 그 관방장관 지냈던 그 유명한 고노 요에이 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한 정부의 예. 개입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다마를 발표했던 바로 그 이제 고노 장관이 아버지였고, 그러니까 3대째 그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뭐 그쪽 일본 정치계에서는 막강한 그 인맥을 가진 그런 집안이고요. 근데 대학교 때 특이하게 대학을 그 이 사람이 이제 게이오 한국 같으면 연세대 같은 곳인데. 예. 들으셨겠지만 일본은 게이오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그냥 쉽게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게이오를 예를 들어서 와세다 대학 같으면은 예. 와세다 대학에서 그 입학 정원에 예. 와세다 고등학교 그 정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세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와세다 대학에는 굉장히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세다나 게이오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 같이 네네. 그럼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아무데나 예. 들어가면은 예. 저절로 쑥쑥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더 어릴 때 들어갈수록 더 뭐랄까 성골이 되는 거 성골.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만약 들어갔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지분을 그럼 아예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네.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네네.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게 참 재밌는 것이 그냥 일본에서는 걸 용인을 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게이오 같으면은 게이오 의대가 있으니까 의대는 굉장히 인기가 좋으니까 예. 게이오 고등학교에서 의대 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각 하지만 게이오 대학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예. 거기 어딘가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노 씨도 이제 게이오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쉽게 게이오 대학을 갔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게이오 대학을 그만 자퇴를 하고 예. 미국에 다시 고등학교에 간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미국의 뭐 예. 워싱턴은 좋은 대학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학부를 졸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고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영어도 이제 육창하고 또 미국적 사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예. 있죠. 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고요.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똑같아요. 그 지금 고노하고 경쟁하는 기시다 같은 사람마다 마찬가지인데 예. 뭐 그 사람도 와세다를 나왔어요. 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뭐 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계 들어가서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지역구 발판 닦아가지고 진출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계 와서 예. 정계 와서도 그 이제 성골인 셈이죠. 뭐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유명한 정치가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행정개혁 그 담당 장관을 하지만은 그 이전에 방위상, 그러니까 국방장관 같은 거죠. 방위상도 했고 또 외무상, 외무장관 같은 것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요직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 고노하고 지금 경쟁인 사람이 기시다 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이라고 해요. 네네. 이분은 아베가 밀고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니요 해가지고 이 일본은 의원들이 파벌이 있어서 누구파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 파벌들이 굉장히 막후에서 역할을 하면서 예. 그 총재를 막 결정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가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파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베파가 스가를 더 이상 적극적 지지를 안 해주니까 예. 스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연임을 포기한 것인데 그런 그 파벌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근데 특히 약해진 게 이번 선거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하나의 파벌이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지지하고 이 사람까지는 괜찮고 이 사람은 반대한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기시다 같으면은 아베파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지하는 사람은 그 타카이치라고 여성인데
타카이치라는 여성분은 TV 토론 같은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뒷목 잡게 돼요. 굉장히 극우 성향이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그 강요가 아무도 야스쿠니 참배 안 할 때 그러니까. 홀로 야스쿠니 당당하게 참배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베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는 타카이치라고 보고 있고요.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아베파에서 고노보단 나으니까 이제 고노 기시다가 싸우게 된다면 기시다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1차 투표에서는 그 타카이치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런데 지금 그 한종수님이 그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여기는 평택 남부 지역인데 코로나 선별 검사장에 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가 지금 수백 대가 북적북적 밀려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자기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지금 헤이든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 좀 왔거든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아까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아까 일본은 파벌 정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의원들이 파벌이 굉장히 그 나눠져 있잖아요. 여론과하고 반대인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어느 한 당이 저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일본이 그 9.11 대지진을 겪었지 않습니까? 2011년에. 근데 2011년 전에 그는 2000년대 아베 내각 그다음에 후쿠다 그다음에 그 아베, 후쿠다 이 일본의 총리들이 1년씩 단명하면서 굉장히 자민당 인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의 그 수상을 그 겪은 다음에 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정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2009년, 10년 그때는 민주당이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그 개혁적인 그 아젠다도 많이 내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국민의 여론과 그 다수당이 이제 일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역시 이제 다수당 안에서 누가 총재가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국민 여론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돼요. 누가 총재가 되는가 하는 거는 여전히 또 그 당 안에서 이제 역학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2009년에 글로벌 위기가 있어가지고 경제가 안 좋잖아요. 집권하자마자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2011년도에 그 대지진이 있었는데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때 처음 겪는 일이니까 이 민주당 관계자들도 정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데 굉장히 분노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재앙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야당 측에서는 뭐 신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야당이 자민당이니까 또 아베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일본의 그 언론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언론이 있고 여당을 반영하는 언론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일본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하고 좀 더 유착돼 있거든요. 뭐 워낙 오랜 기간 자민당이 집권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대지진이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까지 있고 하니까 이걸로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 다음 선거 2012년도 선거 그때는 또 아베가 절치부심을 한 다음에 아베노믹스를 들고 와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민주당이 완패를 한 데다가 민주당이 거기에다가 4분 5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야당이. 그러니까 일단 다수당이 됐어요. 다수당이 된 다음에 이 다수당을 꺾으려면 국민들이 뭔가 야당을 지지해서 이 다수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러려면 다수당을 대신해서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다수당을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그 이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이 선택지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그냥 내 지역구만 보고 뽑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한국에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유리하냐. 지금 한국하고 일본 관계는 뭐 워낙 오래전부터 뭐 다 아는 관계니까
고노하고 기시다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네.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합니까? 유리하다는 것보다 좀 우리한테 좀 좋은 거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우선은 그 전에 지금 우리는 고노하고 기시다만 주목하고 있지만 아까 그 아베가 서포트하고 있다는 타카이치. 극우. 네, 극우. 이 사람이 될 확률도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결선 투표에 기시다가 아니고 이 타카이치가 올라가면은 결선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 타카이치가 만약에 되면은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저는 사실 막 일본을 막 크게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 저는 이제 일본 제자들 있잖아요. 매년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입장인데 정말로 이제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제가 이제 안식년 한국 오기 전에 그 몇 년 동안 한일 관계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여성인이 또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TV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일본의 그런 TV 방송에서 나온 한국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안 좋은 점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막 욕하고 하더라도 물론 한국에서도 TV 방송에서 이제 하죠.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하고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감정적으로 나간다 이런 면도 있긴 있어요. 한국도.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감정적으로 하고 정말 좀 터무니없이 하는 것은 주로 유튜브잖아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네트워크 지상파 방송에서도 혐한해서 네, 너무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아내 같으면은 막 너무 이제 이제 상처받으셨구나. 일본은 싫어하게 된 거예요. 마상 받으셨네. 마음의 상처.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한국에도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으면은 이 타카이치를 지지해야 돼요. 타카이치가 되기를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면은 일본은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 다운그레이드 또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타카이치를 극우파를 되기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되면은 정말 한일 관계는 앞을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노하고 기시다 같으면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일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고노하고 기시다 중에서는 누구냐 한다 같으면은 소속 단체를 보더라도 고노는 한일 의원연맹에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는 이제 고노 요에이라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반대하고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일본이 잘못한 거고 사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근데 이 아들인 고노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자민당 입장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입장을 따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한일 의원연맹에 돼 있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게 낫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이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속이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의회라는 단체 있죠. 극우파들을 모였다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의원 모임에 소속돼 있고요. 근데 워낙에 많은 자민당 의원들이 거기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우파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극우파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노 쪽이 낫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과거 역사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지난 거의 10년 동안 인식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개중 고노가 낫다는 것이지 고노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저는 이제 계속 20년을 일본 살면서 한국과 일본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또 외국인들 프랑스, 영국 이런 미국인들 중에서 좀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외교관들도 이제 만나면은 한국과 일본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계속 좀 제3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미디어 얘기를 듣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 미디어 얘기를 듣는데 미디어가 점점점 대립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노라 하더라도 아니면 일본에서 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식하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바라는 인식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궁금한 게 좀 하나 생겼어요. 네. 아까 그 다카이치라는 네. 분이 이제 여성이잖아요. 네. 아마 이번에 총리가 되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극우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예. 군비도 굉장히 증강하려고 하고. 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카이치가 되면은 일본이 한근 다운그레이드 될 거다. 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아베노믹스는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예. 저는 사실 그 시기에 일본이 그런 상황에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뭔가 정말 새로운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예. 일본 경제를 한번 그 자극을 준다 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아베가 그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또 2019년까지는 2013년부터 19년 6년 동안 일본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예. 어떤 정책이 6년 동안 그 경제를 돌렸으면 됐지 10년, 20년 어느 한 정책으로 10년, 20년 경제가 좋은 그런 예는 이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자체는 제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일본 경제를 살려서 일본 국민들을 정말 잘 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제 정치를 예. 끌어나가겠다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되니까 아베가 과거에는 일본의 관료제도, 일본의 관료가 너무 힘이 세다 해가지고 많이 이제 관료의 힘이 약해지곤 했어요. 예. 그래도 관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었고 예. 일본 관료 굉장히 우수하다 막 또 일본 검찰 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베가 그 인사권을 다 장악하면서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에서 일본답지 않게 뭐지 막 예, 일본이 예. 왜 이렇게 막 한국보다 못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정치하고 연결이 돼야 능력이 없어도 정치하고 연결되면 위로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줄 세워버렸구만. 네, 관료들이 능력을 발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모리모토 학원이라든가 각계 학원이라든가 해가지고 아베가 스캔들이 많았는데 예. 이게 정말 밑에 있는 그 정말 죄 없는 공무원이 자살하고 예. 이게 너무나 일본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빤하게 이게 아베가 관여돼 있고 예. 아베의 스캔들이고 뭔가 그 사학 스캔들 네. 말하는. 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도 파헤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묻혀져 버렸군요. 네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본이란 사회가 부분 이제 썩어버린 거예요. 그 아베가 6년을 장기 집권하면서 예. 인사권을 장악하고 예. 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 아베노믹스에 의한 성과도 그냥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에는 아베하고 스가가 이제 인기를 잃고 이제 추락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계승하는 타카이치가 또 되면은 이 사람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이 독재화를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다운그레이드 될 수 네, 있다. 일본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 사람 되면.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경제 회복세가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이번에 OECD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 전망률은 오히려 좀 더 3.8%에서 4.0%로 좀 높게 잡았어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 경제 회복세가 많이 좀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그 이유가 뭐고 앞으로 네네. 그 하반기 경제 성장률 이런 전망 네. 같은 건 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네. 경우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일본은 굉장히 노쇠한 경제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처럼 한번 충격을 받으면은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지만 예. 이제 그 노쇠한 분들은 노인분들은 한번 충격을 받으면 금방 회복이 안 되고 회복이 더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그 리만 쇼크 와가지고 예. 세계 경제 안 좋았을 때 일본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 쇼크가 오기 전에 2008년도까지는 경제가 쭉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일본의 실질 GDP가 그 수준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한 4년 이렇게 지나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4년이나 걸린 거예요. 예.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일본의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데 뭐 10몇 년이 걸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연달아 받은 거예요, 일본은. 왜냐하면 미중 마찰 때문에 한번 받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제는 한번 충격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그 다음에 1년 만에 회복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일본 같으면은 그게 오래 가는구나. 네네. 이번에도 뭐 2년, 늦으면 3년 정도. 예. 예전처럼 뭐 4, 5년 가진 않겠지만은 예. 2, 3년은 1년 만에 회복은 안 될 것이고 2, 3년은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쇠한 경제이기 때문에 한번 충격이 오면은 금방 소비자도 지갑을 닫고요. 예. 기업도 금방 투자를 굉장히 위축이 돼요.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또 오늘도 기회가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 기업의 움직임하고 일본의 그 정부의 움직임하고 거시경제 정부와 거시경제 움직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일본 그 경제라는 것은 노쇠한 경제이기 때문에 예. 충격이 오면은 소비하고 투자가 위축이 되니까 GDP라든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인디케이터가 되게 이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데 하지만 그거하고 또 일본 경제가 그런데 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또 좀 나쁘다 회복되고 예.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1% 정도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그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기업은 오히려 정부나 일본이라는 나라에 비해서는 기업은 또 개혁을 많이 한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가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노쇠했기 때문에 충격에 굉장히 약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일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특히 아시아권은 네네. 미중 간의 어쨌든 패권 경쟁이라는 중요한 지금 변수가 네네.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네. 미국에 철썩 들러붙은 것 같이 보여요. 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본 네. 기업들하고 정부의 뭐 그게 좀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일본은 좀 어떤 전략을 그럼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좀 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일본별로 부러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 전에 1999년도에 이제 일본에 처음 이제 직장을 잡으면서 예. 일본에 갔기 때문에 뭐 20년 넘게 일본을 살면서 너무 이제 변화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거 너무 좋다 이 물건 너무 좋다 그렇죠. 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국도 오늘도 제가 이 지하철 타면서 그 백화점 지하를 지나가게 됐는데 또다시 생각나는 게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일본 백화점 지하 가면은 막 너무 예쁘고 너무 케이크나 과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한국에 오면은 아무리 좋은 백화점 가도 제 눈에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백화점 지하가 더 이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겪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별로 부러워한 게 없는데 그런 그 미중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본의 그 입장이라는 거는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냥 꾸준히 하나의 입장을 견제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 너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늘 일본이 밝힌 입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이것들을 존중하는 나라와 우리는 이제 동맹국이다. 이건 이제 자기네 그 정책을 발표할 때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는 미국과 서유럽 우리의 동맹국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와 함께 이제 쓰겠다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은 이제 동맹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동시에 중국하고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화가 난달까 좀 안타까운 거는 중국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엔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 인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 붙어 있지만은 중국에도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다. 이걸 중국이 인정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한테 너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이걸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꾸준히 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중국은 일본과의 그 경제 규모라든가 있어서 일본을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예. 중국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그런 면을 용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본은 그래 뭐 저쪽 편이야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마찰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사드 보복을 했을 때처럼 예. 아니면은 우리한테 막 망언하잖아요 중국이 그렇게까지 일본한테는 함부로 나가진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메신저가 오고 가고 예. 서로 이제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은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서유럽과 예. 함께한다. 이거를 지금도 이번에도 뭐 바이든 행정부가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막 내잖아요. 그래서 예. 동맹국하고 같이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 강화하겠다 하면은 예. 일본은 금방 거기에 호응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대만 뭐 일본 그 미국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네. 강화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럼 일본 기업은 하지만 일본 기업은 또 너무너무 실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그 한국에서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예. 우리는 심리적으로 늘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거에 많이 저도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게 그거에 대한 집착을 많이 안 해요.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게 정이냐 불이냐 예.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냥 뭐 내가 좋아지느냐 예. 네, 이게 중요하니까 일본 기업들은 중국하고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지금 미중 마찰이 있고 막 그 중국하고 안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망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잃지 않으려고 오히려 역설인데, 그러니까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도 이걸 일본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중국에 투자를 해놔요.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을 때 합작 회사를 만들고 같이 공동 연구 같은 거를 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안 좋아져 가지고 뭔가 서로 규제가 막 생기고 했을 때 미리 중국에다 합작회사를 만들어 놓고 연구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국에 보내는 수출이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처럼 뭔가 수출이 막히고 아니면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그런 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네가 중국에 심어둔 이제 그걸 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나요? 연구센터 이런 거에. 그 베이스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그렇게 유지하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이제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또 어쨌든 새로운 총리 바뀌면은 한일 간에 뭐 워낙 상황이 최악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기름을 부은 게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한 거 일본이.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 총리가 바뀌면은? 그거는 일단 일본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장면을 얼마 전에 봐가지고. 그래요? 어떤 게 재밌을까? 그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정말로 막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 그 기자 클럽에서 4명의 그 총재 후보를 초청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일본 기자 클럽 이제 그 토론회는 기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처럼 각 후보마다 막 1분을 주고 같은 질문을 해야 되고 막 공정하게 해야 돼. 이게 없어요. 그냥 기자들이 지정해서 이 질문은 권호 후보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누구께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지금 권호 기시다가 제일 핫하니까 두 사람한테만 뭐 20분 정도 두 사람한테 계속 질문이 쏠리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20분 지나서 질문할 때 두 분에게 죄송해서 이제 이 질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권호 그 후보에게 지금 그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수출 규제 그 질문한 기자가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다.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이제 권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권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닌데요.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곡하게 자기도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서 그 사람이 만약 총재가 되면은 뭐 수출 규제 지금 또
이 다음에 또 일본이 무슨 뭐 수출 규제 다음 2탄으로 무슨 액션을 취할까 이런 그 얘기도 있는데 예.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또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질문을 또 기시다인데 먼저 하긴 했지만은 예. 그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합의 때 이 사람이 외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한일 관계가 최악인데 위안부 합의에 그 당사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좀 질문이. 근데 기시다 같은 경우 반도체 소재 그 규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했던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위안부 합의 이후에 지금 최악인데 당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 기시다에게만 줬고 이 질문을 예. 또 반도체 수출 규제는 또 고노에게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고노만 답했고 또 예. 기시다가 또 답하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고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고노가 한국 쪽에 좀 일종의 좀 우호적인 그런 네. 입장이라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고노도 망언 좀 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례하다고도 하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민당에서 유력한 정치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파트너로서 낫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고노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예.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고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일본의 일반 그 대중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고노의 인식이 일반 네. 대중적인 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고노의 아버지. 저도 일본 분들을 만나면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의 그 네. 교육을 받았던 그 세대는 전쟁에 대한 그 죄의식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의식이 있고요. 예. 근데 이미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아베가 2006년도에 수상이 됐을 때 그때 아베가 전후에 태어난 최초의 총리였거든요. 예. 그 뒤로 이미 15년이나 흐르면서 이제는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고노의 아버지인 고노 요에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일본이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얘기들을 지금도 해요. 예. 하지만 그 아들인 고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미 사죄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들을 이미 예. 다 했고 그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일본의 다음 세대는 과거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나는 더 이상 다음 세대한테 이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일본 국민들도 그 정서라 이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 스가 총리가 이제 곧 집으로 이제 짐 싸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일 모레 그 네. 이 미국에서 쿼드 네. 그 동부 이제 미국하고 일본, 네.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이 중국 겨냥해서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네.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나 봐요. 네. 23일부터니까 내일부터네. 내일 거기 간다고 해요. 네. 내일 모레 이제 짐 싸서 집에 갈 사람이 이거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특이한 행동인 거죠. 또 한국에도 왜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짐 싸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끝까지 막 뭘 잡고 막 하겠다. 이런 분들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미국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초청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미국은 동맹국을 중국에 대항해서 동맹국을 막 모으려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초청했다는 얘기는 맞을 것 같아요. 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인데 일본 내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한들 이제 금방 수상 바뀌는데 그렇죠.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쿼드 회의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는 일본에서도 이게 뭐냐면 이상하다는 여론이지만은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막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이후의 총재 누가 되든지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이라든가 쿼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 뭐 그 분석하듯이 그 스가 총리가 자기 퇴임 후에도 좀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 이걸 계속 발휘하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뭐 아닙니까? 그거는 많은 정치가들의 꿈인 것 같아요. 그 은퇴하는 정치가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지금 아베가 그렇고요. 그게 깨끗했던 사람이 고이즈미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베가 지금 그렇고 스가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게 자기 인기가 있고 파벌이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스가의 인기는 바닥이기 때문에 예. 또 이 자기가 잡고 있는 파벌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네. 그 일본 그 코로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때 동경 그 도쿄 올림픽 할 때마다 막 그 긴급 해제하고 긴급 조치 막 그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또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쭉 보지 않아서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막 이렇게 캐치는 안 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는 막 일본에 그래도 친구들 있고 계속 연락하고 미워하면서도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하니까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이거 웬일이냐고 한국보다도 줄었다고. 네, 그 아내는 뭐 500명 이하로 막 그 동경이 줄었다고. 근데 또 최근 보도에 뭐 300명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떨어졌는데 아마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 이 제한 조치 또 이제 최근에 놀라가지고 올림픽 끝나고 했지만은 백신 접종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아, 일본. 네, 일본이. 네.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어쨌든 새로 이제 총리 바뀔 텐데 우리 정부하고 기업이 좀 지금 고려해야 될 점, 참고할 점, 시사점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아, 근데 그건 이제 지금 몇 분 안 남았죠. 1분 정도.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이건 너무 복잡하고 정말 말하기가 지금으로서는 그냥 우선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